자, 페이지는요 100쪽이에요. 최만식님의 태평천하. 최만식님 소설은 이제 1930년대 작가분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주로 풍자 소설,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풍자 하는 그런 소설을 많이 쓰셨답니다. 풍자는 비판을 하지만 우스꽝스럽게 돌려가는 것 풍자라고 하죠. 자, 태평천하 대체 어떤 세상? 태평천하가 어떤 세상을 말해요? 되게 순탄하고 평화롭고 좋은 세상을 태평천하라고 하잖아요, 그치? 자, 요 소설의 줄거리를 조금 대략적으로 좀 알기 위해서 102쪽에 뒷장에 보시면 102쪽에 보시면 앞부분에 줄거리가 있는데요. 만점 노트에 보시면 자, 고리대금업자 지금으로 치면 돈 빌려주고 이자를 얻는 약간 사채업자 같은 사람을 그 당시 고리대금업자라고 하는데 윤직원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되게 친일파 기질이 있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윤직원은 1년에 수십만 원을 벌어들이는 거부, 되게 부자면서도 인력거, 삭은 이제 값이죠. 돈을 몇십 점과 바꿔치 전차비도 아까워하는 수전노, 되게 뭐 좀 돈을 아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 과거 노름꾼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어찌해서 한 미천을 잡은 뒤 악덕지주가 되어 재산을 불려나가던 중 화적패들한테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의 배경이 이제 일제강점기인데요. 자, 이후 일제강점기가 되자 윤직원은 일본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을 오히려 보호해 주기 때문에 도적이나 불안당 같은 패거리가 없는 태평천하가 되었다면서 흡족해하고 있어. 그러면 이 윤직원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일본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지, 그치? 약간 친일파 같은 게 이런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 윤직원 같은 이 등장인물 주인공은 역사의식이 있으니 없네? 없잖아요, 그쵸? 그런 인물의 그래서 좀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리고 손자인 종수와 종학이는 각각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가문을 좀 높이기 위해서 자식들을 뭔가 일본과 같은 약간 협력해가지고 일본 경찰서장 순사로 만들거나 이렇게 애를 쓰는데, 하지만 아들 창식이는 향락과 노름에 빠져가지고 있으며 손자 종수 역시 아버지의 제세만 노리고 완전 가정이 전부 좀 말이 아니죠. 약간 개파이지. 자, 증송자 경손도 윤직원이 아끼는 기생. 이 윤직원이 이게 나이가 노인인데 기생 막 열 몇 살짜리랑 막 놀고 막 그래요. 약간 막 타락한 생활을 한다. 게다가 윤직원이 가장 기대하던 손자 종학이가 동경 유학, 도쿄로 유학 도중 사회주의 운동. 그때 당시 일본은 사회주의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아시겠죠? 그 공산주의 이런 거잖아요, 그치? 이런 사회주의 운동에 연루돼서 체포되었던 전보 소식이 오니까 윤직원은 이에 분노하면서 절규하면서 끝이 나는 그런 소설입니다. 자, 한번 맨 앞쪽에 이제 100쪽에 보시면 한번 볼게요. 자, 윤두껍이, 이 사람이 이제 윤직원입니다. 주인공이죠. 근데 서술자가 윤직원을 두껍이라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했잖아요, 그치? 되게 등장인물을 비판이 되는 친일파, 비판이 되는 주인공을 풍자하는 그런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윤두꺼비가 읽고 세상이 태평한 뒤에, 자, 지금 일제강점기를 세상이 태평하다고 말하고 있어. 역시 윤직원은 역사의식이 없는 약간 친일파 같은 그런 인물이 되겠죠. 세상이 평안한 뒤에 일본이 점령한 조선을 평안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윤두꺼비 같은 윤직원은 역사의식이 없는 기회주의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친일파적인 약간. 자, 근데 집안에 문벌이 없으면 섭섭해야겠다. 문벌, 집안에 되게 좀 뭐랄까 조금 출세한 사람이 없음을 한탄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신의 가문을 빛나게 할 필생의 사업으로 4가지 방책을 추렸습니다. 자, 맨 처음은 족보에다가 도금을 했습니다. 도금은 뭐냐면요, 약간 족보에다가 거짓 족보를 만드는 거지. 약간 족보를 만들 때 약간 거짓으로 좀 뭐랄까,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고 어떤 자식은 무슨 직장을 가졌고 되게 거짓 족보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책이지. 그럼직한 일가들을 추려가지고 보소를 내놓고, 자 보소가 뭐냐면 밑에 나와있죠.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한 사무실까지 차려놓고는, 자 이렇게 족보를 차린 거야. 거짓 족보를. 윤두섭이 누구냐면 윤직원의 본명입니다. 아시겠죠? 주인공이에요. 아시겠죠? 윤두섭의 몇 대 윤 아무개는 무슨 정승은 이제 약간 신분, 이런 높은 신분, 이런 정승을 지냈고, 몇 대 윤 아무개는 판서를 지냈고, 몇 대 아무는 효자고, 몇 대 아무 부인은 열녀, 엄청난 사람이다. 거짓 족보를 꾸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럴싸하니 족보를 새로 꾸몄습니다. 땅 짓고 헤엄치기지요. 땅 짓고 헤엄치기라는 말은 즉 일이 매우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족보를 꾸미는 것이 매우 쉽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노라고 한 2,000원 돈이 들었다. 2,000원.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한 몇천만 원 들었다는 거지. 자, 그렇지만 일이 이렇게 순화로운 만큼, 순조로운 만큼 그러한 족보 도금이야. 조상실에나 되었지. 조상님을 기리는 것이쯤이나 되었지. 그리 신통할 거 없어요.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즉 가문을 빛나게 하는 데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거야. 아시겠죠?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약간 서술 방식이 좀 신기하지 않나? 준서야. 일단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등장인물의 서술자일까? 작품 바깥에 있는 작가일까?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는 작가잖아요. 그쵸? 작가가 등장인물 주인공을 윤두껍이 3인칭으로 제시해가지고 이렇게 서술하는 거잖아요. 그치? 되셨나요? 자, 집안에 문벌이 없으면 섭섭해야겠다. 등장인물 윤두꺼비의 내면 심리까지 꿰뚫고 서술하고 있잖아. 그치?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꿰뚫어서 싱처럼 이렇게 다 꿰뚫어서 서술하는 방식, 무슨 시점일까요? 이거 옆에 보시면, 시점에 보시면 전지자 작가 시점 들어보셨죠? 전지자 작가 시점인데, 근데 땅 짓고 헤엄치기다, 이 말이 진짜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윤직원이 한 말일까? 아니면 작품 밖에 있는 작가가 한 말일까? 즉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한 말이에요. 윤직원의 이렇게 거짓 족보를 꾸미는 이 행동 거지가 너무 쉽지요. 땅 짓고 헤엄치기다 라고 하면서 서술자가 작품 속에 막 참견을 하는 거지. 서술자가 막 작품의 이런 사건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쉽다, 뭔가 속담으로 이렇게 막 표현하고, 막 서술자가 막 오히려 막 참견하고 개입하잖아요. 그치? 전지자 작가 시점에서 고전소설에서 되게 서술자가 막 개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서술자의 개입을 다른 말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합니다. 편집자, 작품 밖에 있는 작가가 작품 속에 끼어들어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지. 윤직원의 족보 만드는 이런 행동 짓거리를 땅 찍고 행동, 뭔가 경어체로, 서술 방식도 되게 좀 존댓말로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쵸? 일부러 존댓말로 해가지고, 존댓말로 막 추스려가지고 오히려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비판하는 효과가 더 커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글이 신통할 거 없었습니다. 자, 아무데 놓아도 말대가리 윤용규 자식 윤두껍이요. 말대가리 윤용규 자식의 윤두껍이다. 되게 대상 우스꽝스럽게 풍자 비판하는 거지. 노름꾼 윤용규의 자식 윤두섭인걸요. 뭔가 비꼬는 것 같잖아요. 서술자가 뭔가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존댓말로 서술은 하지만 등장인물은 뭔가 비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약간 자, 자연 허천 들린, 걸신 들린 뱃속처럼 항상 뒤가 헛헛했다, 즉 허전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문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도 허전했다,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신씨, 이건 좀 넘어갈게요. 자, 그 푼수루 상태죠. 그 윤직원의 상태로 누구 시음이나 사음이죠. 누구 말음이나 한 자리 얻어 할 양으로 보비위,
법인은 남의 비위를 잘 맞춰가지고 해주려는 사람이 윤두꺼비의 그 신편 족보를 외워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몇 번씩 윤정승의 아무개 씨의 제 몇 대손 윤두섭 씨 이렇게 뭐랄까 윤두섭 씨 이렇게 되고 불러주었으면 거짓 족보는 아마 저기 실감이 나서 듣는 사람도 좋아하겠지만 이렇게 가문을 칭찬하고 막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 당시 없었다는 거지. 마름이 뭐냐면 땅 주인을 땅의 주인의 땅을 관리하는 사람 마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높은 자리 한 자리 얻을 목표로 윤직원의 가문을 거짓 족보를 막 찬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그런 영리하고 실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디귿 같은 경우는 어때? 이런 윤직원의 거짓 족보를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서술자가 뭔가 조롱하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사람이야 있겠어요? 없어요 라는 거잖아요. 그치? 혹시 질문 있어요 여기서? 괜찮아요? 자, 혹은 작곡을 해가지고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시체 유행 가수를 시켜가지고 소리판에다가 넣어서 6장 틀어놓고 듣는다면 모르지만요. 자, 족보는 아무튼 그래서 득실이 상반이었고 없었고 득이 없었고 그 다음은 윤두꺼비 그 다음 자신의 가문을 기리기 위해서 한 방책이 뭐였죠? 그 다음은 윤두꺼비 자신이 첫 벼슬을 한 자리 했다는 거죠. 벼슬을 얻었다는 거지. 벼슬치기. 윤두꺼비가 윤두섭 씨가 주인공이 자신의 가문을 기리기 위해서 벼슬 한 자리 했대. 어떤 벼슬? 시골은 자 향교라는 게 있는데 향교는 뭐냐면 이제 지금의 학교예요. 뭐 그 당시 마을에서 공자님, 맹자님을 비롯하여 옛날 여러 성현을 모시는 공청이 있었습니다. 자, 춘추로 봄과 가을로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해서 제사를 지내고도 하는 곳이었지. 자, 돌이켜서는 그게 바로 학교더랍디다. 이 향교의 맨 우두머리 가는 어른을 직원이라고 한다. 직원. 향교의 우두머리를 직원. 그래서 이 윤두섭 씨가 무슨 직책을 어떤 벼슬을 가졌죠 지금? 윤직원. 아시겠죠? 직원. 자, 직원은 옛날에는 그 골에서 그 마을에서 학문과 덕망이 높은 선비가 여러 사람의 총망으로 뽑혀서 지내고 있는데 근년 최근에는 향교의 재정이며 모든 범백 모든 것을 군청에서 맡아보게 된 뒤로부터는 전과는 기맥이 분위기가 좀 달라졌는지 장이라고 바로 직원의 아랫길 가는 여건들이 있었는데 장이라는 이런 벼슬이 있었는데 직원 아랫길 가는 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시음, 사음은 이제 마름직이죠. 또는 농토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다액 납세자라면 직원 하나쯤은 수월한 모양이다. 이 말은 즉슨 뭐야? 이 윤두섭 주인공이 진짜 능력이 있어서 직원이 된 거 아니면 돈을 뇌물로 줘가지고 돈으로써 직원 얻은 거예요. 돈으로써 직원 얻은 거잖아요. 그치? 그 사람들한테 뇌물, 사음, 마름직, 농토, 땅을 줘가지고 다액 납세자는 돈을 많이 내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아시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그러니까 돈 있으면 직원 자리쯤은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야. 진짜 부조리하게. 자, 윤두꺼비로서야 과거를 보아서 벼슬을 해서 양반이 되겠으니까 과거 볼 능력이 없다는 거 되게 비꼬고 있죠. 서술자가. 그치? 능참봉을 하겠습니까? 능참봉은 이제 벼슬 이름이에요. 능은 이제 능 있죠. 약간 무덤 같은 능 있죠. 왕능 같은 거잖아요. 그치? 아쉬운 대로 향교의 직원이 만만하겠지요. 자, 그래. 그는 기어이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두섭이라는 섭자 위에 무어나 직원이라는 직함이 붙기를 자타, 자신이든 타인이든 갈망하던 끝이라 윤두꺼비는 넙죽 뛰어서 윤직원 영감이 되었다라는 거죠. 약간 직위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102쪽에 보시겠습니다. 자, 102쪽에 보시면 마침 이때 마당에서 밭은 기침
잔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주사가 조금 아까 창식이 윤주사는 이제 윤직원의 아들이에요. 윤직원의 아들. 그 주인공의 아들이죠. 조금 아까야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 도쿄에서 온 전보 소식 편지 소식 때문에 억지로 큰데 그러니까 윤두섭 씨의 집으로 왔던 거지. 아들이 찾아왔어. 소식을 들고. 그래서 주인공이 아들한테 이렇게 해가 서쪽으로 뜨겠구나. 그러니까 아들이 온 걸 조금 좀 좋아해요? 못마땅해요? 이 윤직원은? 못마땅해 하는 거지, 그치? 윤직원 영감은 아들이 이렇듯 부르지도 않는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은 이상하고 꼬집는 말이다. 소리입니다. 뭐 타러 오냐 아들아. 또 돈 달러 오지. 보통 이제 평소에 아들은 주인공에게 막 돈 꼬러 왔다는 거지. 못마땅해 하는 거죠. 아들 이렇게 말해.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자, 지체 뭔가 좀 뭐랄까 자세를 분위기를 바꿔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좀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다. 뭔가 조금 서술자가 이런 아버지 같은 윤직원 주인공은 아들을 막 못마땅해 하고 오히려 아들이 예의를 차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런 모습을 비꼬는 거죠. 시체를 바꿔서 윤주사 아들내미를 오히려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볼 수 있겠고 윤직원 영화 오히려 아버지를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다. 즉 이런 윤직원의 경망스러운 행동을 풍자하고 역시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죠. 요 내용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동경서 전보? 글쎄 종학이 그 막내가 경시청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그래서 주인공이 놀라지. 응? 하면서 놀랐어요.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그 바람에 쿵 찍는 바람에 너무 놀라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 온돌 방바닥에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좀 과장법이죠. 모여서 온 식구가 제각금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온 집안이 놀랐다는 거지.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뭉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았냐 정신이 멍해가지고 입을 벌리고 눈만 희둥그레졌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죽냐? 그런 처죽인 놈은 누굴 말하죠? 즉 손자입니다. 종학이 손자. 그렇게 아꼈던 종학이가 그렇게 처죽인 놈이 깎아 죽여도 아깝지 않은 놈이 그렇게 능력 있던 놈이 그 놈이 경찰서장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경찰서장이나 하라님께 생판 사회주의 하다가 경찰서에 사회주의 하다가 잡혔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 손자가 평소에 윤직원은 손자 종학이에게 너는 출세하려면 일본에 붙어가지고 경찰서장 하면 출세한다 이렇게 뭐 평생 벌어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평소에 말했나봐요. 근데 동경에 유학 가서 사회주의 하다가 잡혀? 오사육시를 한 놈이 그 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자들한테 당한 것이 당한 거는 당하다는 뜻이 아니라 옳다는 뜻입니다. 옳은 그 사회주의 그까짓 게 어디 옳은 것이라고 사회주의를 하니 라는 뜻입니다. 혼잣말입니다. 지금 한탄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부자 놈의 자식이 돈 많은 놈의 자식이 무엇이 아까워가지고 불황당패 사회주의 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경찰서에 잡혔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숨을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자, 윤직원이 또 이렇게 말하죠.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야. 오죽이나 지금은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지. 즉 일제가 통치하는 세상을 좋은 세상이라고 하고 있어. 윤직원은 역사 의식이 있다 없다? 민족 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이렇게 막 고함을 지른다.
지금 우리 세상에 조선에 일제강점기에 허적패가 있느냐, 불황단 같은 수령, 사또들, 뭐 탐관오리가 있느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8인 목숨 같던 말세 과거 이런 중세 시대 다 지내가고, 자 봐라, 거리거리에 순사, 일본 순사가 통치하고 있고, 마을마다 공평한 정사, 이 정치, 약간 다스리는 거 일본이 다스리고 있고,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남이죠, 일본이죠. 남나라. 일본은 수십만 명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조선놈 보호해주니 완전히 친일파지 완전.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인데, 제거 찌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할 태평세상, 이걸 태평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태평세상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 이 종아기 손자가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하게 살 것이지, 어째서 지가 세상 망쳐놓을 불황당패 사회주의파에 간담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한탄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일본이 통치하는 좋은 세상인데 뭐하러 사회주의 하느냐라는 거죠. 땅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몸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 것 싶습니다. 이거 서술자가 비꼬는 거죠. 작품 바깥에 있는 서술자가 이렇게 일본을 찬양하는 윤직원의 이런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100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자, 100쪽의 날개 부분에 보시겠습니다. 자, 갈래는 이제 풍자 소설. 누굴 풍자하죠? 윤직원 주인공을 풍자하고, 가족사. 되게 가정사를 이렇게 뭐 다룬 얘기잖아요, 그치? 윤직원의 가정사를 다룬 얘기잖아요, 그쵸? 가족사 소설이기도 하고. 전지대사가 시죠. 서술자, 아까 적었지만 아까 적었죠? 서술자의 개입이 주로 드러난다. 주제는 뭡니까? 윤직원 일가의 몰락 과정을 통해서 식민지 시대의 타락상, 막 일제를 찬양하는 이런 윤직원을 비판하는 그런 친일파를 비판하는 풍자하는 그런 소설이다. 자, 특징은 이 소설이 좀 길어요. 장편, 조금 중편 소설인데 1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내용을 비하하는 소제목이 있어요. 이거 저도 이거 읽다가 되게 지루해가지고 엄청 죽는 줄 알았는데, 자, 이번에 반어적 희화가 뭡니까? 우스꽝스럽게 웃음을 유발하게 표현하는 것을 희화라고 하죠. 반어적인 희화를 통해서 부정적 인물을 풍자. 부정적 인물 누구죠? 주인공이죠, 그렇죠? 왜 반어적이라고 하죠? 서술 형식이 어때? 존댓말이잖아, 그치? 윤직원을 되게 막 치켜 세우는 듯이, 겉으로 봤을 때는 막 윤직원이 되게 하는 행동이 막 치켜 세우는 듯이 존댓말을 하지만 오히려 반어적 표현이죠. 풍자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지. 비꼬는 듯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술자가 판소리의 창자와 같은 자, 판소리계 소설이 되게 서술자의 개입이 되게 많아요. 판소리계 소설 나중에 뭐 춘향전, 뭐 심청전, 흥부전 보면 바깥에 있는 서술자 판소리계에서 그 창이 뭐냐면, 이제 판소리 공연할 때 이야기 한 사람을 일어서 가지고 막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전달하고 한 사람 앉아서 북치잖아요, 그치? 그런 판소리의 창자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서술자의 개입이 있다. 자, 표현상의 특징은 경어체, 존댓말을 사용하는 거죠. 서술자가 판소리의 창자, 판소리에서 공연하는 사람처럼 경어체를 사용해서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등장인물을 조롱한다. 우리 독자도 등장인물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치? 이런 태평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윤직원이라는 주인공을 조롱하는 입장에 가까운 거죠. 서술자의 개입, 아까 했습니다. 아시겠죠? 반어와 희화와, 그래서 반어적 표현이죠. 존댓말, 경어체를 겉으로는 윤직원을 축켜 세우는 것 같이 서술하지만 실제로는 윤직원을 조롱하는 거죠. 이런 부정적 인물, 일본을 찬양하는 그런 주인공 윤두꺼비를 폭로하는 거죠. 약간 추악함을 폭로하고. 그래서 집안을 빛내기 위한 윤직원의 방책, 거짓 족보를 만들었고요. 직원 벼슬,
벼슬 돈으로 주고 사고 나중에 또 보시면 뭐 양반과 혼인하고 뭐 손자들을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만들기 이런 갖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질문 있어요? 배기 쪽에 볼까요? 배기 쪽. 배기 쪽에 날개 부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태평천하지. 일제강점기는 보통 혹독한 시련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제목에서 태평천하라고 반어적으로 반대로 말한 표현이 뭘까요? 윤지고는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을 태평천하라고 여기죠.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란 뜻이다. 그러나 이는 민족의 암흑기인 일제강점기와의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로, 즉 이를 통해서 반어적 제목을 통해서 윤지권의 왜곡된 역사관, 잘못된 역사의식을 즉 반어적으로 까는 거야. 반어적으로 비판하는 거지.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막 말하는 윤지권을 오히려 풍자, 비판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전보. 전보는 이제 그 손자 종학이가 사회주의 하다가 잡혔다는 소식이잖아. 그 편지 전보는 뭐 사실 윤종학의 검거, 손자가 검거됐다. 자, 서사의 전개, 사건 전개에 극적인 뭔가 반전을 유도하죠.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 윤직원이 가문이 완전 몰락하잖아요, 그쵸? 손자 종학이가 사회주의 해가지고 그 집안이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물 제시, 작품에 직접 등장하지 않는 윤종학이. 근데 이 손자 윤종학이는 이 작품 내내 읽다 보면 등장하지 않아요. 도쿄에 유학 갔잖아요, 그치? 여기서만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어떤 역할? 주제를 암시하는 역할을 하죠. 윤직원과 그의 집안을 몰락을 예고. 그러니까 뒤에 일어난 사건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전보. 뒤에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역할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뭐 요 내용에 대해서 뭐 내용이 이해가 안 가거나 뭐 그런 거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101쪽이랑 103쪽 한번 풀어볼까요?
1번에 1번이요. 2번에 5번. 3번에 3번. 4번에 3번. 그 다음에 103쪽에 1번에 4번. 2번에 4번. 3번에 4번이요. 4번에 1번. 5번에 1번. 뭐 틀렸어요? 101쪽에 2번? 3번 틀렸어요. 3번? 네. 자, 이 글에 나타난 윤직원의 행동에 대한 평가. 윤직원의 행동. 자, 1번에 보시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더니 톡톡히 망신에 당하는 분. 옆에 글에서 옆에 뭐 망신당하는 게 있어요? 그냥 뭐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자신의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거짓 족보를 만들거나 돈 주고 벼슬을 사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데 망신을 당한다? 망신당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2번. 일제강점기가 살기 편하다고 여기더니 결국 배신? 배신은 아니죠. 그냥 종아기가 손자가 그냥 사회주의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한 거지. 종아기가 할아버지 윤직원에 대해서 배신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치? 배신하다, 뭐 등을 지거나 등 뒤에 칼을 꽂거나 그런 건 아니죠. 3번에 집안에 문벌이 없으면 섭섭히 여기더니 실속 없는 방책만 해. 뭐였죠? 화면에 보시면 여기 있죠. 집안에 문벌이 없으면 섭섭하게 여겼다. 집안에 문벌이 뭐냐면 이제 이런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야, 아시겠죠? 벼슬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되게 실속 없는 방책, 뭐랄까 족보를 새로 꾸미고 거짓 족보를 꾸미거나 또는 돈 주고 벼슬 사거나 되게 실속이 없잖아. 그 거짓 족보 꾸몄을 때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없었어요? 신통할 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치? 됐나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4번은요? 몇 번 하셨어요? 1번. 1번. 종아기가 그 사회주의로 잡혀가지고 집안이 망한 거. 네. 근데 그거는 망신은 아니고 망신 당한다. 망신. 지나치게 욕심 부린다. 욕심. 좀 애매하긴 한데 욕심을 부린다. 욕심을 해서 망신을 당한다. 망신을 당한다. 망신. 집안 폐가 망신. 맞는 것 같은데. 욕심을 부린다. 욕심. 근데 이 책을 구조로 봤을 때 101쪽에 해당하는 문제는요, 옆에 있는 지문만 봤을 때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약간 그런 것 같아. 우리 보통 보면 우리 100쪽, 102쪽 한꺼번에 글을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4번은 뭐 더더욱 아니고 모범적 상담 이건 절대 아니고 이거 5번도 아니죠. 아무튼 아시겠죠? 요렇다. 다른 거 다 맞았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되지? 숙제가 뭐지? 숙제가 잠깐만요. 중3 휴대폰 있지? 잠깐만요. 이거 또 가려져 있네. 잠깐만요. 잠시만요.
요거 숙제였는데 아시겠죠? 영상 링크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문법책 130쪽. 자, 130쪽 한번 보겠습니다. 130. 자, 오늘은 문법 요소에서 시간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 표현이란 화자가 전달하는 사건이 말하는 시점을 발화시로 한다. 내가 지금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언어적으로 표현한 거. 즉, 발화시, 지금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건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사건시를 표현하는 것을 시간 표현이라고 해요. 시간 표현에는 시제와 동사성이 있는데 요거 발화시랑 사건시 나중에 한번 볼게요. 자, 시제 한번 봅시다. 시제는 크게 화면에 보시면 뭐 별것도 없이 그냥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과거 시제는요. 자, 사건 체크. 사건시죠. 위에 사건시라고 적어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자, 말하는 시점 체크. 발화시죠. 내가 지금 말하는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거야. 사건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보다 먼저 일어났을 때, 과거에 이미 사건이 일어난 걸 표현하는 거야. 자, 선어말 어미 우리 많이 많이 쓰죠. 과거. 먹다가 아니라 먹었다. 보다가 아니라 보았다 있죠. 그리고 엇이 두 번 더블 된 거 있죠. 또는 더 했더라, 먹더라. 화면에 보시면, 자, 예시 보시면 나는 동아리방에서 영수를 보다가 아니라 뭐다? 보았다. 선어말 어미, 시제 선어말 어미. 그래서 동아리방에서 영수를 본 게 언제야? 동아리방에서 영수를 본 것이 내가 지금 말하는 시점보다, 지금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현재 말하는 시점. 발화시 이전에 동아리방에서 영수를 본 사건이 사건시잖아요. 그치? 내가 지금 말하는 사건보다 동아리방에서 영수를 본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잖아요. 그쵸? 아시겠죠? 우리 가족은 한옥에 살았었다. 엇이 뭐냐면 이제 대과거, 과거가 아니라 대과거로 하거든. 대과거. 뭔가 과거 상황과의 단절. 그러니까 과거의 과거인 거지. 훨씬 이전의 과거. 아시겠죠? 단순 과거가 아니라 지금은 안 산다는 거야. 우리 가족은 한옥에 안 산다는 거죠. 진짜 옛날에 살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녀가 식당에서 고기를 먹다가 아니라 더도 역시 과거 경험을 지가 직접 경험했던 것을 회상할 때 더로 쓰는 거죠. 회상. 자, 그리고 어떻게 과거를 실현시킬 수 있나? 관형사형 어미. 우리 했었죠. 은는 을던. 자, 동사일 때는 은으로 표기하고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일 때는 던으로 표기하는 거죠. 자, 입은 바지할 때 입다 동사잖아요. 그쵸? 입다. 입은 바지는 뭐야? 과거 입은 거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또 먹은 사람 할 때 동사 먹을 할 때 이때 은은 과거잖아요. 그쵸? 이미 먹은 거잖아. 그쵸? 먹는 사람이 아니라 또는 던으로도 실현시킬 수 있죠. 던. 서술격. 자, 어리다 때 어리다 같은 경우는 형용사잖아요. 그쵸? 형용사에는 던이 쓰인다. 서술격 조사 이다 있죠. 이다가 서술격 조사인데 학생이 다가 아니라 다라는 어미 대신에 학생이 던 시절 어때요? 서술격 조사 이다에서는 던으로 시작되는 거지. 학생이던 과거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쵸? 요거 적을 시간 드릴까요?
괜찮아요? 아, 쓸 수 있겠죠. 사수격조사. 사수격조사. 이다. 학생이던 시절. 선생님. 네. 근데 니은은 동사일 때 니은 한다는데 학생 시절은 학생 시절? 학생인 시절. 학생인 시절? 아, 해봅시다. 자. 학생인 시절. 자, 이때의 니은 있지? 이때의 니은은요, 즉 관형사형,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가 아니라 현재를 나타내는 어미도 있거든요. 는 또는 니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먹는 사람, 지금 밥을 먹는 사람 현재잖아요, 그치? 그리고 빠르다 할 때 빠른 사람, 형용사 니은. 빠른 사람? 제가 빠른 사람. 아, 이거 관형사용이고. 잠깐만요. 학생인 시절. 학생인 할 때 이때 니은은요, 관형사용 어미가 아니라 현재를 뜻하는 는 또는 니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 형태가 같아서 그 관형사용 어미 그 은 하고 니은 하고 형태가 같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시간 부사어, 어제, 옛날, 아까 이런 것들이죠. 어제 뭐 비가 많이 내렸다 할 때 비가 많이 내렸다라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어제 시간 부사어, 뭐 옛날, 많이, 뭐 아까 이런 것들 시간 부사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시간 부사어를 통해서 과거를 또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먹었다 했을 때 이때 아까는 과거를 나타내는 먹었다를 수식하는 시간 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시제 볼게요. 현재 시제는요,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말하는 시점, 사건 시와 발화시가 일치한 때, 내가 말하고 있을 때 진짜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선어말 어미, 자, 동사일 때 는 또는 니은 으로 실현할 수 있고,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일 때는 실현되지 않아요. 자, 걷는다 때, 자, 걷다죠. 동사 걷다에 현재를 나타냈다. 나는 지금 걷는다. 선언어미 는. 아까 네가 말한 학생인 시절 할 때 선언어미 현재를 나타내는. 잠깐만, 학생인 시절 서술격 조사일 때는 학생인 시절, 학생인. 이거 관형사형 어미예요. 네가 말한 학생이전 시절 있죠. 학생인 시절 있죠. 학생이다. 이 학생인 시절 할 때 이때 니은은 사수격 조사에 붙은 관형사형 어미 맞는데, 학생인 시절.
이때는 과거가 아니야. 사소격 조사일 때는 덧만 과거인 거지. 아시겠죠? 사소격 조사에 니은이 그 관현사염이 니은이 붙었을 때는 학생인 현재는 될 수도 있잖아요. 그치? 학생인 시절 이때 니은은 딱히 과거를 나타내지 않아요. 아시겠죠? 즉 다시 말해서 과거를 나타낼 때는요, 서술격 조사 학생이다 할 때 과거 서술격 조사할 때는 니은이 아니라 덧만 과거로 학생이던 시절 덧만 해당된다. 과거로 표현할 수 있다. 학생인 시절 할 때 니은은요 과거를 딱히 표현하진 않아요. 아시겠죠? 자, 뭐 과거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리다 했죠. 어리다, 어리고, 어리지까지. 어리가 그 용어의 어간이잖아요. 그치? 어리는 이제 서술격 조사 아니지. 어리는 이제 형용사잖아. 어린 시절. 어린 시절 할 때 이때 니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어린 시절. 그냥 어린 시절, 그때 어린 시절 자체가 과거인 거지. 이 니은이 과거를 나타내는 거 아니야. 아시죠? 학생인 시절, 이 하나의 자체 덩어리가 이제 과거를 나타내는 거지. 이 니은만 따로 떼고 봤을 때 이거는 과거로 보기가 좀 어렵다. 학생인 현재는 이때는 현재잖아요. 그쵸?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시점 다시 돌아올게요. 자,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할 때는 안 붙는다. 예쁘다. 형용사 예쁘다, 예쁘고, 예쁘지. 기본형이에요. 뭐 예쁜다, 예쁘는다 절대 안 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학생이다. 서술격 조사할 때 학생인다, 학생 뭐 는다 이거 절대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냥 학생이다 자체 기본형 자체가 현재인 거지. 얘는 학생이다. 이것은 책상이다. 이것은 물통이다. 아시겠죠? 자, 관형사형 어미. 그리고 동사일 때는 는이 붙고,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일 때는 은이 붙는다. 자, 뛰는 할 때 동사 뛰는 관형사형 어미 는. 그쵸? 관형사형 어미 은는 을던 중에서 동사 뛰다에는 현재를 나타낼 때는 는이 붙는 거죠. 관형사형 어미. 형용사 할 때는 막다. 형용사잖아요. 그쵸? 이때 관형사형 어미는 은을 쓰는 거지. 현재는 맑은 날씨. 아시겠죠? 여기서 나오네. 서술격 조사 학생인 시절 이때의 니은이 관형사음이 니은이죠. 현재를 나타내는 때. 아시겠죠? 됐나요? 자, 시간 부서 역시 오늘 지금 되겠죠. 지금 산책을 한다. 지금 먹는다. 오늘 먹는다. 시간 부서. 그쵸? 오늘 시간을 나타내는 부서 있지. 오늘, 지금, 당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자, 미래 시제는요. 말하는 시점이 바라시가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보다 앞서 있다. 사건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건은 아직 안 일어난 거야. 뒤에 일어날 사건을 말하는 거지. 아시겠죠? 서나말 어미 get 또는 뭐 을이다 뭐뭐 하리라 내리겠습니다. 아직 비가 안 내린 거잖아요. 그쵸? 내일 남해 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리라. 반드시 독립은 오리라. 이때 리라 아직 안 온 거잖아요, 그쵸? 미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치? 관형사용 어미는 을. 예를 들어서 먹을 사람 할 때 지금 밥을 먹었다는 거야, 안 먹었다는 거야? 아직 안 먹었잖아. 미래 먹을 거잖아요, 그치? 미래 나타낼 때 을이 쓰는 거죠. 갈 사람 할 때도 집에 갈 사람은 서둘러라. 지금 아직 안 간 거잖아. 곧 갈 사람이잖아요, 그쵸? 미래. 시간 부서 내일 모레 이런 것들 있죠. 우리 옆에 참고 한번 볼까? 참고도 좀 봅시다. 심화로 서남할 어미 at 어디 있죠? 이 at ot은 보통 과거를 나타낼 때 쓴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서남할 어미 at ot은 첫 번째 밑줄 완료된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짐을 나타낼 수도 이때 나타냄을 나타내거나 또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나타낼 때도 쓰인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아버지와 많이 닮았다 때 이 at은 뭐야? 현재까지 지금 닮은 상황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닮았다. 과거에만 닮은 게 아니라 지금도 현재까지 닮은 거잖아요, 그치? 미래에 대한 확신. 그거 언제 건데? 너 이제 엄마한테 혼났다? 너 이제 죽었다? 진짜 과거에 죽은 거야? 아니면 미래에 죽을 거야? 너 이제 곧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치? 아시겠죠? 미래에 대한 확신을 할 때 at us 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서남할 어미 get 있죠? 보통 get은 미래 시제에 쓰잖아요. 미래, 그치? 근데 좀 다양하게 써요. 밑에 보시면 서울에는 비가 왔겠다. 지금쯤 서울에는 비가 왔겠다. 이때 get은 무슨 의미죠? 단지 미래라기보다는 뒤에 일어날 상황을 추측하는 거잖아. 추측의 의미도 쓰이고 나는 꼭 축구 선수가 되겠다. 나는 꼭 서울대에 합격하겠다. 할 때의 get은 미래에 대한 의지잖아요. 그치? 의지. 나는 그 정도도 먹겠다. 나도 그거 하겠다 라는 거다. 가능성. 나도 그거 풀겠다. 가능성. 나도 가능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시겠죠? 됐나요? 자, 여기 봐요. 현재 시제의 특별한 사용. 자, 나는 내일 제주도에 간다 할 때 이거 니은 현재 시제 선언말 의미잖아요, 그치? 는 또는 니은, 그쵸? 근데 이거는 미래에도 쓰인다는 거지. 아시겠죠? 보편적인 사실을 뜻할 때도 흐르다가 아니라 니은 현재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개념이 딱딱 이렇게 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야. 이 get 같은 경우는, 이 out 같은 경우는 막 미래도 나타내기도 하잖아. 너 이제 죽었다? 그쵸?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작상 볼게요.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화시를 기준으로 어떤 동작이 밑줄 진행 중인지, 아직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완료됐는지, 진행인지 완료인지 동작의 양상을 표현한 것이 바로 동작상이죠. 즉 크게 진행상과 완료상 두 가지가 있겠죠. 자, 진행상은요, 어떤 동작이 밑줄 지금 하고 있어, 하고 있는 중이야. 뭐 고 있다, 가다, 으면서 이런 것들이 진행상을 말하는 거지. 나는 학교에 가고 있다.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 진행이잖아. 완료된 게 아니잖아. 말라간다. 다 먹어간다. 숙제 다 해간다.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쵸? 진행이잖아요. 그치? 으면서, 들으면서, 먹으면서, 뛰면서. 현재 진행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완료상은 이미 동작이 완료된 거야. 과거 이미 완료된 거야. 아오 있다. 먹어버리다. 뭐 먹고서. 피어 있다. 이미 과거에 피어서 완료된 거잖아요. 완료된 상태잖아요. 그치? 피는 중이 아니잖아요. 그쵸? 숙제를 모두 해버렸다. 다 먹어버렸다. 과거 이미 끝난 거잖아. 완료된 거잖아요. 그치? 산책을 하고서 집으로 갔다. 밥을 다 먹고서, 이 말은 즉 산책을 다 끝낸 거잖아요. 그쵸? 완료된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이 고 있다 있죠? 이 고 있다가 뭐라 해? 넥타이 말고 아니다. 의자에 말고
좀 이중적인 의미도 써요. 입고 있다. 옷을 입고 있다 때. 아이씨. 진행상도 되고요. 완료상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저 애는 지금 검은 옷을 입고 있다. 이때는 진행상은 지금 입고 있는 중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쟤 지금 입고 있는 중이네. 완료일 수도 있다. 쟤는 지금 검은 옷을 입고 있다. 입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완료상도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맞다. 134. 진도가 이렇게 짜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자,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볼게요. 자, 피동 표현은요, 주어가 어떤 동작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동작을 지 힘으로 하는 것이 능동이라고 하면 다른 주체에서 동작을 밑줄 동작을 당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피동이라고 하죠. 당할 피자잖아요, 그렇지? 피해자, 피해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피의자는 뭐야? 피해를 입힌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당할 피자. 자, 능동문 볼게요.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때 잡았다. 고양이가 지 힘으로 잡은 능동사잖아요. 능동문이잖아요, 그렇지? 능동사라고 하죠. 잡았다. 근데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잡힌 거 뭐야? 잡히면 당한 거잖아요, 그렇지? 피동사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피동 표현을 사용할까? 피동 표현의 종류와 실현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파상적 피동문, 단형, 짧은 피동문과 통사적 피동문, 장형, 긴 피동문이 있는데, 첫 번째 파상적 피동문을 보시면 동사의 어근에 피동, 전미사, 접사, 이히리기가 붙어서 피동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뽑혔다 어떻게 말해? 원래 기본형이 뽑다잖아, 그쵸? 뽑 플러스 히, 피동을 뜻하는 히.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네. 피동 전미사 있네요. 여기 뽑다라는 어근 뒤에 히라는 피동을 뜻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뽑혔다. 이 어시랑 히가 축약돼가지고 혀시 되잖아요. 이제 뽑혔다. 그쵸? 파생이 뭐야? 파생어는 뭡니까? 어근에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가 되는 거잖아, 그치? 먹이라는 어근 뒤에 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먹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파생되는 거잖아. 뭐 해보고 파생어는 뭐 나중에 이미 배웠었는데. 자, 그리고 명사 뒤에 뭐가 붙죠? 피동 전미사 되다. 발견이라는 명사 뒤에 발견되었다. 뭐 이런 것도 피동의 의미가 되겠죠. 발견은 당한 거잖아요, 그치? 뭐 되다. 선발되다. 당선되다 뭐야? 당선 당한 거잖아요, 그쵸? 내가 당선한 게 아니잖아요, 그치? 당선은 당한 거잖아요, 그쵸? 당선되다. 선발되다. 됐나요? 자, 통사적 피동문은요, 용언의 어간 뒤에 아어지다 또는 뭐뭐게 되다가 붙어서 이루어진 피동 표현입니다. 자, 베어졌던 어떻게 만들어서 베다, 나무를 베다, 베고 배지 할 때 용언의 어간 뒤에 어지다, 피동을 뜻하는 피동 표현 어지다가 붙어서 피동 표현 되는 거지. 베어지다. 베어이면 당한 거잖아. 직장을 잃게 됐다 때, 잃다, 잃고, 잃지 할 때 용언의 어간 일 뒤에 뭐뭐 하게 돼, 게 돼, 피동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잃게 되다. 이름을 당한 거잖아. 내가 잃은 게 아니잖아. 내가 직접 잃은 게 아니잖아. 이름을 당한 거잖아, 그렇지? 잃게 됐다. 이게 외우면 돼요. 게 되다, 아워지다가 붙으면 통사적 피동문. 이히리기가 붙으면 파생적 붙으면 아시죠? 여기 있네 옆에. 희는 다치다, 맺히다, 긁히다. 놓다가 아니라 놓이다, 꺾다가 꺾이다. 전부 당한 거잖아. 피동편이잖아요, 그치? 문제를 풀다가 아니라 뭐야? 풀리. 자물쇠가 풀리다. 풀리면 당한 거잖아요, 그쵸? 피동편. 물리다.
내가 문 게 아니라 걔한테 물린다. 물리면 당한 거잖아요, 그치? 기는 뭐야? 내가 쫓은 게 아니라 쫓기면 당하다. 뭐 뜯기다, 돈을 뜯기다, 뜯기면 당한 거잖아요, 이제. 뭐 이희리기 아시겠죠? 피동접사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자,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자, 할머니가 손녀를 안았다 했을 때 손녀를 안았다 능동문이잖아요, 그쵸? 할머니가 손녀를 진짜 안은 거잖아요. 근데 안겼다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예요? 안 플러스 이희리기 중에서 뭐가 붙었죠? 기. 안기었다. 안기 과거 시제 었다. 그래서 기라는 피동 전미사와 엇이라는 과거 선어말 어미랑 합쳐가지고 곁이 되잖아요, 그치? 안겼다. 안기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능동문과 피동문의 문장 성분을 봤을 때 능동문에서 목적어가 피동문에서 뭐가 되죠? 주어가 됐잖아요, 그치? 능동문에서 주어가 피동문에서 부사어로 바뀐 거잖아요, 그쵸? 문장 성분이 바뀔 수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된 거지. 이렇게 문장 성분이 바뀔 수 있다. 아시겠죠? 능동사는 피동사로 바뀌는 거죠. 능동사, 피동사. 자, 밑에 보시면 이중피동의 잘못된 사용. 이중피동이 뭐냐면 단형피동과 장형피동을 이중으로 두 번 더블로 사용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잘못된 표현이야. 예를 들면요, 뭐겠을까? 먹혀지다 어때? 먹혀지다. 뭐 나비가 거미에게 먹혀지다 했을 때 먹혀지다가 어떻게 만들어진 피동사일까요? 먹이라는 어간 뒤에 피동 접사 이희리기 중에서 희가 붙었죠. 그리고 어지다 할 때 장형피동에 어지다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 보시면 희 피동 접사에, 그러니까 피동 접사 이게 단형피동과 어시다 장형피동이 이중으로 사용됐잖아요, 그쵸? 요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요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먹혀지다. 그래서 이거는 올바른 피동 표현을 사용되는데 하나만 쓰면 돼요. 먹히다가 먹히다. 그러니까 필기할 시간 드릴게. 먹히다로 표현하든지 먹어지다라고 표현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표현하는 거죠, 진짜. 먹혀지다는 이중피동은 잘못된 표현이다. 됐나요? 나뉘어진다 어떻게 됐을까? 나뉘어집니다. 요거는 한번 해볼까? 나누다가 기본형이잖아. 나누다, 그치? 나누다, 나누고 나누지. 용언의 어가 나누죠. 나누 플러스 피동 접사 이 있죠. 단형 피동. 이희리기 중에서 그래서 이가 누랑 합쳐져서 니가 되는 거죠. 나뉘.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어지다. 장형 피동이 또 붙은 거죠. 그래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 빼고 나뉩니다 쓰든지 아니면은 나누어지다, 어지다를 쓰든지 어지다를만 쓰든지 단형 피동 이만 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죠. 단형을 쓰든 장형을 쓰든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야. 됐나요? 자, 이제 사동 표현 가볼까요? 사동. 자, 사동은요, 시킬 사자야. 내가 시키는 동작이자. 사동 표현은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주동사라고 하고,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이라고 합니다. 시킬 사자 아시겠죠? 자, 동생이 옷을 입는다 밑줄.
그러니까 기본형 입는다잖아. 주동문이죠. 주동 스스로 동생이 스스로 입는 거지. 주어가 직접 주인 의식을 갖고 입는 거. 입는다 이거 시제가 뭐겠어요? 오늘 배운 시제 중에서 현재 미래 과거 중에서 현재 아시겠죠? 동사에 는이 붙은 거지. 자, 사동문은 자 어머니가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 어머니가 동생에게 옷을 입도록 시킨 거잖아요, 그쵸? 입혔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중에 하겠지만 입 플러스 히 얻다. 히 사동을 뜻하는 사동전미사. 자, 사동전미사 옆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 피동전미사는 이의리기만 있지만 사동전미사는 이의리기 플러스 우구추까지 전부 다 피동을 뜻하는 전미사입니다. 이의리기 우구추. 이의리기까지는 같죠, 그쵸? 우구추, 이의리기 우구추. 자, 그래서 사동도 역시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도 역시 둘로 나뉘죠. 피동과 같이. 파생적 사동문은요, 동사의 어근 뒤에 사동 전미사 이희리기 우구추가 붙어서 만들어진다. 형이 동생을 울렸다 했을 때 울렸다 어떻게 만들어지나죠? 울다 울고 울지할 때 어근 뒤에 이희리기 중에서 사동을 뜻하는 리가 붙은 거지. 아시겠죠? 울렸다. 이제 여기서 질문 나오죠. 여기서 피동문도 이희리기가 있고 사동에도 이희리기인데 이거 똑같은데 어떻게 사동이랑 피동이랑 구분하나요? 요런 질문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요거 나중에 할게요. 자, 시키다 명사 뒤에 사동전미사 시키다 표현 있으면 무조건 사동이지. 운동시키다, 공부시키다, 아시겠죠? 숙제시키다, 시키. 통사자 사동문은 뭐뭐게 하다, 먹게 하다, 뛰게 하다, 놀게 하다, 게하. 아시겠죠? 사동을 뜻하는 통사적 사동문 게하다. 자, 밑에 역시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자, 주동문 얼음이 녹는다 자체가 이제 주동문이잖아. 얼음이 녹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동문을 만들 때는 새로운 행동을 시키는 사람, 즉 사동주, 시키는 주인이 따로 이렇게 주어가 새롭게 상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주어가 새롭게 문장 성분이 새롭게 추가가 돼. 사동문을 만들 때 아시겠죠? 새로운 주어가 추가가 되는 거지. 얼음을 녹인다. 자, 주동문에서의 주어가 뭘로 바뀌죠? 사동문에서 목적어로 바뀌는 거지. 문장 성분이 또 바뀌지. 아시겠죠? 새로운 주어가 상정이 되고 주동문의 주어가 목적어로 바뀐다. 사동문으로 바뀐다. 아시겠죠? 문장의 구조와 문장 성분이 아예 바뀌지.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갈 때. 서술어가 자동사이거나 타동사. 자, 자동사가 뭐냐면요, 자동사는 녹는다가 동사잖아, 그치? 이 동사 앞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해야겠죠. 타동사는 뭐야? 앞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아시죠? 자, 타동사일 때는요, 역시 그가 편지를 읽었다라는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할머니가 새로운 행동을 시키는 사람이 새롭게 상정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치? 새롭게 추가가 돼야 되죠. 새로운 주어가 추가가 되고 그에게, 자, 주동문에서 주어가 사동문에서 부사어로 바뀌었죠. 주어에서 부사어.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로 가시고요, 그쵸? 됐니? 그래서 그럼 여기서 사동이랑 피동이 어떻게 구분하는데, 자, 피동문은
목적어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 파생적 사동문만 봤을 때죠. 파생적 사동문은 이익이 겹치잖아요, 그치? 겹칠 때 파생적 사동문에서는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목적어가 없으면 피동문이지. 근데 반면에 사동문에서는 항상 뭐가 있어? 목적어가 존재하죠. 아시겠죠? 피동문일 때, 사동문일 때 아저씨가 강아지를 운동시켰다. 항상 목적어가 존재해요. 아시겠죠? 됐나요? 그래서 좀 구분을 하시려면 해보자. 자, 한번 직접 적어봐야지. 왔다 갔다 좀 귀찮네.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하고, 이게 이제 잡히었다잖아요, 그쵸? 그리고 엄마가 뭐라 해야 되노? 먹였다 아닌데, 잠깐만. 엄마가 뜨거운 밥을 시키다. 시켰다 해볼게요. 아시겠죠? 시켰다도 역시 시키었다. 똑같은 히가 쓰였잖아요, 그쵸? 그러면 1번이 뭐가 주동이고 뭐가 사동문이고 피동문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쵸? 일단 1번은 문장에서 목적어가 있니 없니? 없잖아요, 그쵸? 그럼 피동이고. 2번은 목적어가 있죠. 밥을 시켰다. 그러면 사동인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목적어가 있니 없니에 따라서 피동 사동을 구분할 수 있다. 단형일 때만 아시겠죠? 단형 피동, 단형 사동일 때만 아시겠죠? 단형일 때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좀만 더 해볼까? 옆에 헷갈리는 개념 잡기. 자, 능동문과 피동문의 대응이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 배웠을 때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고 피동문을 반대로 능동문으로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피동문은 존재하는데 능동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죠? 한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자, 자연적인 발생, 자연 현상이거나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는 경우는 이에 피동문에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다. 자, 예를 들어 보시면 날씨가 풀렸다, 풀리었다, 피동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를 능동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늘이 날씨를 풀었다? 날씨 같은 경우는 자연적 발생, 자연 현상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에 대항하는 능동문이 없다는 거지. 아시겠죠? 하늘이 날씨를 풀다. 하늘이 어떻게, 사람도 아닌데, 그쵸? 날씨와 하늘 같은 경우는 자연적 발생이잖아요, 그치? 자연 현상이잖아. 이때는 능동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어가 밑줄 의지를 전혀 가질 수 없는 것의 경우에는 능동문에 대응되는 피동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칭찬을 들었다. 내가 직접 들은 거잖아. 능동문이잖아요, 그치? 근데 칭찬이 나에게 들렸다? 어색하죠, 그쵸? 칭찬 같은 경우는 의지를 전혀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치? 그쵸? 피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칭찬이 칭찬이 들리면 당한 거야? 아니잖아요, 그쵸? 칭찬 같은 경우는 의지를 전혀 가질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능동문에 해당하는 피동문이 존재할 수가 없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거 뭐야? 어디 했니? 오늘 시간편이랑 피동 사동 했죠? 네. 되게 많은 많은 내용을 했는데 일단 132 잠시만 이거 강의가 있나? 잠깐만 있어봐요. 이게 강의를 만들어 놨나? 잠깐만요. 줄게요. 시간편인가? 피고. 헐. 있네요. 오늘 숙제는요, 문법 숙제는 132에서 133이랑 136이랑 137 이렇게 가봅시다, 알겠죠?